한 사람이 자살을 하지만 그 뒤에는 한 50명의 예비 후보가 있다. 우울증 환자는요,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이런 일이 왜 도대체 생겼느냐.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나쁜 줄 알면서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정말 참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안 된다, 절대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울증,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자살 아닙니까? 자살이 지금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그냥 한 15,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중소도시 하나가 공적으로 증발할 정도로 자살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국제학회를 잘 못 갑니다. 창피해서.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울증으로 사람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끊어버리니까 정말 이보다 더 심각한 질병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의 우울증은 자살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 환자가 많은지 어떤 학자도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 살기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자살이 이렇게 많을까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울감하고 우울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우울한 기분이야 뭐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그러면 이제 병입니다. 그게 우울증은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염증 증상이 있다. 그게 우울증을 그냥 심리적인 사회적인 그런 생각으로가 아니고 좀 더 심각한 뇌신경 자체의 어떤 병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우울증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상당히 우세한, 실제로 이제 정신과적인 진단에 속하는 우울신경증 혹은 우울정신병도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되려 그러면은 정말 신경정신적으로 신경과에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잠이 첫째는 잘 안 온다든가, 모두 잠을 너무 많이 잔다든가, 이건 하나의 생리적인 변화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울증이 생기면 이제 밤낮도 물론 없지만 변비가 많아지고, 그렇게 이런 생리적인 변화가 동반이 되는 정도의 우울증은 이것은 정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사회 심리적인 이런 변화가 아니고 신경 자체의 어떤 염증적인 변화가 있다.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보면은요, 그만한 일로 목숨을 끊어야 될 만큼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는 이제 한 사람이 자살을 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한 50명의 예비 후보가 있다. 이게 이제 우울증 전문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정말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정말 있으면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는요,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조용합니다. 가령 조울증 환자들은 조증 상태를 막 시끄럽죠. 분답고 누가 봐도 진단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울증만 있는 환자들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용하니까 뭐 그 사람 그냥 조용한갑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실제로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우울증으로 병을 앓고 있어서 그렇게 조용하다 하는 생각은 보통 사람들은 잘 안 하죠. 뭐 정신과 의사도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환자들은 우리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죽어야 될지, 이런 일이 왜 도대체 생겼느냐. 그 사람들은요, 별것도 아닌 일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우리하고는 정말 상식적인 생각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도 뭐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거는 뭐 우울증 환자도 그렇고 좀 만성피로증 환자에게도 있는 일이고 다 있죠. 그렇게 우울증 환자도 뭔가 의욕적인 생산적이거나 이런 공격적인 것은 우울증 환자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제는 이제 사회 정신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이 뇌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이 저하되어 있다는 말은 우울증이 있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우울증 그러면은 세로토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로토닌도 부족하고 또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공격적인 물질입니다. 이것도 부족하면은 우울증이 온다. 그렇게 이제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같이 동반을 해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세로토닌이 무슨 원인이든 이게 생산이 적어지거나 활성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울증이 온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로토닌이 중요한 기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다 혹은 또 본능 호르몬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절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분을 조절해요. 우리가 너무 들뜨면 가라앉혀야 되고 또 너무 가라앉아 있으면 또 올려줘야 돼요. 이게 세로토닌입니다. 통각을 조절하고 우리 기분도 조절하고 우리 생각도 조절하고 여러분 자살은요 순간입니다. 뛰니까 말까 그 순간 뛰니자 그 순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거를 조절을 못하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로토닌은 미인 호르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미인들을 보면 자세가 반듯하지 않습니까? 하이힐 신고 또막 걸어가는 모습이 아주 그 얼굴에는 표정이 가벼운 미소를 띠고 지하철에서 그런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여자든 남자든 이래거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미소라는 것도 전염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것이 세로토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참 세로토닌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학자들은 거의 한 100가지도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 그만큼 중요한 호르몬이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공격적이고 폭발적입니다. 요즘 보면 뭐 별것도 아닌 일에 막 폭발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자기를 본다고 외제를 막 그러고 막 그거 아주 공격을 하고 경찰이 동원이 돼야 될 정도로 아수라장을 만드는 그런 경우. 그게 굉장히 그 폭발성 성격을 조절을 못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걸 잘 조절 못합니다. 그 다음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도 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불면증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큰 그 하나의 낙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성교육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을 세로토닌에다가 중심을 잡고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참 사람이 훌륭하다 하는 것은 세로토닌이 풍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형 인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누가 보든지 평화롭고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균형이 잘 잡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위험한 성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은 의사한테 가면은 SSRI라는 약을 처방합니다. 이것은 세로토닌을 선택적으로 올려주는 약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이게 좋아지겠죠. 그러나 세로토닌은 굉장히 귀한 물질이기 때문에 신경을 타고 내려오다가 또 한번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시냅스, 이 신경절이죠. 신경과 신경 사이에 곳곳이 분비가 되는데 그 다음 신경으로 전달되지 않고 다시 또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세로토닌이 인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을 잘 분비가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참 세로토닌을 잘 산출하고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물질은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장에서 흡수가 돼서 뇌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뇌가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BBB라는 두꺼운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 막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막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트립토판이 포도당으로 잘 코팅이 돼야지 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 속으로 들어가서는 절로 세로토닌이 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햇빛이 많아야 됩니다. 둘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씹는다든가 우리 북을 친다든가 걷는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들한테는 달리기도 해라. 사실은요, 조깅은 세로토닌을 분비하기 위해서 우울증 환자를 위해서 개발된 운동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허기, 참 좋은 사람끼리는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하고 손목도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야지 이게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결국 인생관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들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교할 때는요, 뭔가 나한테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있을 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뭐 돈이 많다. 내보다 돈 많은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항상 뭔가 비교를 할 때는 나는 뭐 키가 크다. 그래도 내보다 큰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항상 비교를 하는 심리 자체는 뭔가 채우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돈이든 비만이든 비만 환자들 흔히 그래요. 저 사람 뭐 참 날씬해. 그러면 이제 자기는 굉장히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사실 비만도 어디서 출발하느냐? 실제로 비만 환자는 몇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더 빼야 되겠다. 그게 날씬하다는 데 대한 욕망이 너무 크면은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남들과 비교를 하면은 그게 이제 자존감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비교라는 것은 정말 남을 위한 생활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내가 날씬해야 되는가? 그 어려운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존경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그 방법이 없느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100가지, 1000가지도 남습니다. 그런 방법 다 놔두고 왜 꼭 그 비만을 정말 문제가 삼느냐. 저는 그 이야기가 불만인 겁니다. 꼭 그렇게 거기에만 국한되지 말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다. 내가 좀 모자란다 싶은 데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좀 낫는다 싶은 걸 비교를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방법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집착이라는 병 맞고 무서운 병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집착을 하면 요즘 우리가 스토킹이라는 것도 너무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집착을 하고 그 병이 이제 바로 스토킹입니다. 제가 처음 이 케이스를 발표를 했을 때 한국 학회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남자도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있거든요. 그것도 딴 게 아니고 바로 이 집착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면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몇 번 스토킹의 대상이 되긴 했었는데 정말 겁이 난다고요. 가령 어떨 때는 텅빈 진료실에 가는데 그 여자가 혼자 떠 앉아있어. 정말 뭐 겁이 덜컥 난다고요. 자기가 좋아서 접근을 하겠다는 게 그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이거는 저 사람이 집착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은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가차이 하기 위해서 집착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로 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집착하는 사람들은 되게 성격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딱 그 하나만 거기에 매진하고 모든 것은 자기 안정이 없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 이것이 정말 문제니까 세상에는 그거 말고도 정말 많은 일이 있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는 것. 한국 사람들은요, 중독 환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중독이 뭡니까? 이게 나쁜 줄 알면서 자꾸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그래도 또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중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독 환자는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약 중독부터 시작해서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은 게 인터넷 중독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에도 애들은 이거를 끼안고 자고, 그건 정말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까지 합치니까 우리나라의 중독 환자가 700만 명입니다. 한국은요,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은요, 중독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배터리 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못해요. 완전히 정말 뭐 손가락을 끊어도 중독 환자는 이쪽 손으로도 마장하고 이것도 안 끊어도 발로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중독이 사람이 있으면 다 내가 망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적당하게 즐기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태백에다가 한국 사람들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자. 여러분, 그때 우리 정신과 의사들의 정신과 학회에서는요, 정말 참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안 된다, 절대로. 그리고 반대를 하지만 태백의 사정이 워낙 급하니까 지금 도박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는 도박 중독 환자 치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이 하면 되면은 치료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 환자가 우리 한국에 700만 명이 넘는다니까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단도박 모임도 있고, 술을 끊는 그런 모임도 있고, 마약을 끊는 모임도 있고,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도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거기만 가도 치료가 상당히 잘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중독 환자가 옛날에 자기가 그랬는데 지금 중독 환자를 누구보다 제일 잘합니다. 자기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제일 전격자가 옛날에 알았던 환자가 이 환자를 도와주는 그게 그래도 지금까지 제일 좋은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중독 습관에 빠지지 않게 서로 지켜주고 하는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는 건강한 사람도 90이 넘으면 한 반은 치매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완전히 예방하는 방법은 없고 요즘은 그래서 이제 인지증 장애라 그럽니다. 우리가 인지장애라고 해서 굉장히 가벼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정도의 치매가 있을 때 그때는 예방을 하면은 치매가 진행이 되는 속도가 이 인지증이 심해지면 치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치매라는 말은 지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치매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치매는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은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치료는 없어도 인지증이 막 시작되는 소위 경도 인지증이라고 그럽니다. MCI라 그러는데 이 경도 인지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잘하면 치료가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진행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참 고맙게도 첨단 과학자들이 치매가 진전이 되는 속도를 상당히 늦추게 하는 그런 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좀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이 진행을 완전히 막는 그런 약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늦추거나 경도로 진행이 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역시 이제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이 학자들이라든가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확실히 치매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을 같이 겸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유뇌가 정지 상태에 빠진다거나 그러면은 치매가 빨리 온다. 그렇게 적당한 운동을 하고 영양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뇌는요 우리 전신에 한 4%밖에 안 되지만 쓰는 에너지는 한 20%는 됩니다. 그렇게 뇌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당분입니다. 젊은 여직원들이 빵집에 오면은 여덟 사람이 둘러 앉아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시켜놓고 아주 그 행복한 그런 웃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참 좋죠. 그런 것이 많으면 이 치매 예방에 좋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